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국민 담화를 시작해갖고 뭐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국제 정세도 굉장히 변화가 심각하고 국내 정세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오고 있어요. 선거를 잘못하면 국민들이 개고생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정치가 내 일상의 스트레스로 작용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한 발짝 뒤에서 정치를 봤던 사람들도 야 이건 좀 아니지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어떤 비판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내 임기 채운다가 윤석열의 입장이었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또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지율 신경 쓰지 않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5년 동안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건 헌법에서 중대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쟤는 스스로 내려올 마음도 없고 뭐 하야나 이런 거는 순진한 우리 민주진영의 바람이고 쟤는 그냥 힘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윤석열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잘 준비를 했어요. 반박 좀 해드리려고. 총평을 좀 먼저 하고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상한 게 윤석열에게 대국민 담화를 하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국민의힘,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윤석열 담화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이 당연히 뭐 친윤계에서는 뭐 잘했다 이제 풀었으니까 이제 단합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친한계에서는 굉장히 그 각박한 어떤 그 점수를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이 항상 사라져요. 제가 보면. 이런 얘기를 딱 하면 국힘당의 당대표는 한동훈인데 뭐 국민 기대에 부응했다 또는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당대표 입장을 내야 되는데 한동훈이랑 항상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오늘 윤석열의 전파 낭비 어떤 125분간 2시간 좀 넘었는데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끝장 토론이라 그랬잖아. 그래갖고 끝장 토론이라 그래갖고 막 한 대여섯 시간, 7시간 뭐 이렇게 정말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뭐 국민들의 의견을 들여서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끝장 토론이라고 하기에 솔직히 얘기하면 기대 안 했습니다. 저는 기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끝장 토론이라 그래갖고 뭐가 끝장 토론이냐 이렇게 했더니 이 정부 이제 끝장난 토론이구나. 그쵸?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난 토론. 사실 이 대국민 담화를 후한 평가를 그나마 좀 받으려고 했으면 정답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토론의 정답은 김건희 특검 받겠다가 정답이었어요. 이거 외에는 그 어떤 수습 방안도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도 여기 주변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김건희 특검의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125분 동안 억울하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사실 뭐 변명 뭐 이게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도 주변에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사과는 했는데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보예요. 사과를 할 땐 이런 점이 제가 부족했고 이런 점에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총평을 하게 되면 끝장 토론한다고 했던 건 빈말이었습니다. 뭐 끝장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과를 하냐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뭉갰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윤석열의 대국민 단어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라고 하면서 뭐 우리가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해서 무조건 윤석열이가 어떤 진정한 사과를 했고 진솔한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도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아유 저게 뭐야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대국민 전파 낭비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장 이번 대구 125분간 26개의 답변을 했는데 그냥 반말, 무식하고 반박하고 자기 치적 자랑하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대변인한테 공식적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대변인한테 하나만 해 이지랄 떨고 앉아 있고 이거는 너무너무 무식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그런 거밖에 또 이 자세를 하고 있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은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훈시를 한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또 검사같이 이렇게 또 해갖고 대국민 훈시를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MBC와 JTBC 기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웃겼던 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는데 잘못한 건 없대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사과를 했거든요. 잘못한 건 없대요. 그럼 사과를 왜 한 거야? 응? 분명히 사과를 했거든. 잘못한 건 없습니다. 뭐야? 응? 그래서 기자가 질문해요. 대통령의 사과가 있는데 구체적인 무엇을 사과했는지 구체적인 게 없다. 어떤 점에서 사과했냐 그러니까 횡설수설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요거만 좀 하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찾아놨어요. 기자들도 그 자리에서 뭘 사과한 건지 어리둥절해서 음성을 좀 일단 들으면서 갈게요. 잠깐만 요거는 사과 5번으로 보자. 잠깐만. 이거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뭘 사과했는지 몰라요. 이거 좀 한번 보고 갑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김건희 주가 조작 국정농단 짚어줬잖아요. 그렇잖아. 이 무슨 국민들이 딱 어떤 거는 잘못했다. 딱 거기에 대해서 딱 짚어주면 제가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거고. 아니 우리가 얘기했잖아. 김건희 특검하라.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짚어달래요. 그렇고 우리가 짚어줬잖아. 김건희 특검하라. 워낙 많은 얘기들이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저도 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들을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한 마당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뭐 맞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 넣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뭘 사과를 아니 꼭 집어달래? 응? 꼭 집어달라고 얘기해서 꼭 집어줬잖아. 김건희 특검하라. 엉뚱한 소리 하잖아. 미친 거 같대. 무엇을 사과하냐에 구체적, 그러니까 언급을 해달래.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그 휴대폰을 그 검찰총장부터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의혹들이나 저희 아내를 악마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휴대폰을 바꾸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 탓이래. 지금의 모든 의혹은 휴대폰 탓. 대통령이 휴대폰 탓이래. 휴대폰 탓이라는 대국민 사과.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걱정 끼쳐서 사과한다 그랬어. 그래서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요구했더니 김건희 특검은 인권 유린이래. 김건희 특검은 인권 유린이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정농단 국어사전에서 재정리해야 됩니다. 난 제일 웃긴 게 여러분들 여기서도 나오는 게 기자들이 질문에 김건희 라인 쇄신 대통령실 쇄신 언제 하냐라고 했더니 물색 중이다. 뭉갰어요. 뭉갰어요. 또 시기는 유연하게 할 것이고 뭉갰어요. 나 제일 웃겼던 거. 제 아내는 순진해서 잠 안 자고 내 폰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미쳤냐? 어머, 너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 뭐하냐 안 자고. 제 아내가 밤낮이 바뀌어갖고 들었어? 제 아내가 밤낮이 바뀌었대.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제가 그랬잖아. 김건희 새벽에 활동한다고. 이거 제 아내가 순진 와 김건희가 순진하대. 그리고 잠 안 자고 내 폰을 봐서 미쳤냐 그랬대. 이거는 스스로가 국정농단을 실토했어요. 저에게 들어온 문자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고 그게 지가 국정농단한 거지 아니면 대통령인 척. 그렇죠? 김건희가 대통령인 척 그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윤석열 휴대폰으로 국정농단한 거잖아. 그렇잖아. 윤석열 휴대폰을 밤새도록 보면서 무슨 장관 어디 하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가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제가 좀 예의 깊게 본 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여러분들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했었어요. 언론들이 이 얘기는 잘 안 하던데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트럼프는 김정은을 잘 알지만 윤석열 당신은 잘 모른다. 그리고 트럼프는 검사들을 싫어한다. 윤석열이 뭐라 그런지 알아? 나랑 케미가 좀 맞을 거라더라. 또 주술이야 이거 주술. 분명히 내가 보면 이거 어디서 전 보고 왔어. 이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트럼프 김정은은 잘 알지만 윤석열 당신을 모른다. 그리고 검사를 싫어한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랬더니 저랑은 케미가 좀 잘 맞을 거라도 케미가 잘 맞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 점 본 거야 점. 그치? 점 본 거야. 무슨 외교를 점으로 해. 그냥 바보야. 그리고 정말 무식했던 게 외신 기자가 한국말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외신 기자가 한국말로 질문했더니 윤석열 뭐라 그러는지 봤죠. 잘 못 알아듣겠다고. 저럴 경우엔 대통령님은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달라던가 그래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러더라고. 굉장히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면 항상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하거나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윤석열 대국민 담화 전파 낭비다. 일반 국민들을 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이제는 후폭풍이 어떻게 불 것인가. 윤석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국힘당 안에서도 윤석열은 이제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중동도 각박하게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사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수 언론도 사설들도 나오고. 특검마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답은 정해 있었다. 특검 받아라 이거였는데 특검 얘기는 오간데도 없고 결국 윤석열은 국민을 버리고 김건희를 선택했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특검은 인권 유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특검 위헌이다. 야당 축천 특검은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박근혜 특검 땐 전원 합헌이라 그랬어요. 박근혜 특검 때 전원 합헌이라고 얘기하고 지가 그때 특검 윤석열이가 특검 반장 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지가 박근혜 수사할 때는 합헌이었고 지 와이프 수사한다고 하니까 위헌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아마 후폭풍이 제가 볼 때는 예상을 하는 게 어차피 민주진영은 단일 대우로 윤석열 조기 퇴진 또는 탄핵이잖아요. 국힘당이나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제 심하게 윤석열은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특검 관철에 대해서 아마 좀 압력이 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심하게 갖고 혹시 코를 들이미 마시거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평은 윤석열 끝내 국민들 버리고 김건희를 선택했다. 이제 그러면 후폭풍이 뭐가 있냐면요. 윤석열이가 감당 안 될 일들이 앞으로 있죠. 민주당이 여러분들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을 하나하나 살라미 전술로 까고 있잖아요. 이미 국민들에게는 오늘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자기는 저는 공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김영선이 경선 때도 수고했고 하나 줘 그랬잖아. 잊어버린 거야. 김영선이 공천 하나 줘를 자기는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대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왜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리고 있냐면 저것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일 날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는 위증교사잖아요. 이 두 개가 이번 달 안에 발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로 저것들이 물타기 할 때 녹취록 하나씩 깔라고 민주당도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도 히든카드로 1심 선고가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1심 선고가 안 나온 거를 대비해서 저것들이 되치기 하려고 할 때 지금 민주당도 그 카드를 14일, 15일 기점으로 이렇게 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기자들도 질문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참 미흡했죠. 딴 거 없어요. 그냥 윤석열이가 계속 이상한 소리 하면 특검 받으실 거니까 안 받을 것입니다. 국민들 70%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이 대국민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김건희 특검에 관한 게 주요 쟁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제2의 개사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담화가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했다 그 수준이. 아마 추가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 이제는 답이 없을 거예요.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말들이 이제 오히려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수습이 안 되는 그다음에 공천 개입 국정농단을 자백하는 그런 발언이었고 지금 그다음에
심지어 솔직히 나는 이런 얘기는 나올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어디 그 해외로 좀 그 유배를 보내든가 뭐 그런 특단의 조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기 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그런 느낌 없었어요? 야, 얘는 딴 나라 사는구나. 지금 상황의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제가 딱 보면 윤석열은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자기는 5년짜리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나는 5년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냥 전혀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같더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국힘당 친윤계나 윤석열은 여러분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얘네들 그냥 이재명 당대표 욕하고 이재명 당대표 1심 선고만 나오면 전세가 역전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 뭐 범죄자 취급하고 욕하고 그러면 요즘 한동훈이가 또 이재명 당대표 욕을 계속 해요. 뭐 범죄 혐의자 이러면서 그냥 이재명 욕하고 1심 선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국면 전환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거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오늘 제가 평가하는 그냥 파국을 부르는 담화였다. 그냥 어물쩍 시끄러우니까 국민들 앞에서 나서달라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뭐 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 고집 꺾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이것들을 본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김건희는 대국민 사과도 안 할 것이고 그냥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다 이 지랄 떠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 말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10% MBS 중도층에서 9%래요. 그냥 윤석열 지지율은 10%로 폭락을 했고 올해까지는 친윤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 딱 2025년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지방선거 체제거든요. 지자체장들과 어떤 그 기초단체장, 지자체장, 그다음에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버리기에 이제 나설 거예요. 지지율이 서울 16, 인천 18, 인천 경기 18, 대전 세종 충청 15. 이거는 이게 무슨 지지율이에요? 나는 이거는 그냥 아예 지지율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 씨 녹취록이 계속 터질 건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이 이제 명태균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그거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을 구속시킬까 말까. 명태균을 구속시킬 경우에는 뭐가 더 까진다고 하니까 쫄아 있어서 뭐 제가 예상한 대로예요. 뭐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오면 임명하겠다. 제가 요까지는 얘기했고 자기 와이프는 죄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시청으로 모여달라. 이거 9일날 드디어 개국본이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개국본 총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이제는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모두가 이제 제2차 국민행 행동 저희가 올렸습니다. 여기 시사타파 여러분들 커뮤니티 가시면 드디어 개청수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시사타파 게시물 이렇게 가보시면 11월 9일 2차 김건희 특검 국민행동의 날 11월 9일 오후 6시 30분 여러분 롱패딩 꺼내세요. 추워. 서울 시청역 8번 출구에 오시면요 저희 텐트가 있어요. 8번 출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개국본 천막 2동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시사타파 개국본 깃발 보고 오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급하게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분들 커피 저희가 하고 자원봉사해 주실 분은 3시까지 개국본 천막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도 저도 갑니다. 개국본 출동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트를 눌러주셨어요. 저 이재명 요거 보여주면 안 되겠지? 토요일 집회 저희 개국봉도 출동합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님이 하트를. 이재명 대표님은 요즘 우리 여기 유싸 있잖아. 유튜브 싸움을 굉장히 속상하게 하시는데 개국본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텐트 여러분들 우리 김학현 대표님이 아침 7시에 그날 갑니다. 김학현 대표님이 아침 7시에 가서 텐트를 확보하고 맨날 그래요. 김학현 대표님이랑 아침부터 좀 같이 함께 해주실 분들 우리 김학현 대표님도 좀 도와주시고 알겠죠? 왜 그러면 아침부터 가서 텐트 싸움해야 되거든. 딴 건 몰라도 지금 이제 왜 9일날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냐면 사법부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면 이재명 당대표님 선거 결과들이 나오잖아. 근데 광장에 진짜 100만이 모이고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법부의 판단도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시고 춥지만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 또 우리끼리 이렇게 집회할 때 한 구석에 이렇게 우리 텐트 앞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하고 의원들 방송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가 저걸 얘기할게요. 민주당에다가 그날 SK, LG, KT 중계차들 전부 오라고 해야지 안전사고에서 이분들이 잘 그런 거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데이터가 확 빠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거 요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드디어 왜 이재명 당대표님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하고 했는지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9일날이 이어서 다음 주에도 16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윤규탄 공동장애 집회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들이 오늘 16일 윤석열 정부를 기사하는 공동장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동으로 하니까 여태까지 조국 욕하고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했던 사람들 지금 왜 이재명 당대표가 중요할 때는 아군이잖아. 중요할 때는 아군이니까 제가 필요한 집회들이나 그런 것들은 민주당에 요구를 해서 간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 인원이 많으면 이 휴대폰이 안 되면 이게 큰일 나요 거기서. 그래서 중계기들 그런 것들도 제가 증액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커피 자봉이랑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자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 예. 누가 집회를 주도하든 간에 우리는 이제 n분의 1명 우리가 인원 채우러 나가는 시민들이 됩시다. 결국은 강물은 바다에서 만나듯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까면 안 돼.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고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정권 뺏기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한 3시까지 나가 있을게요. 저는 한 3시까지 나가 있을 거고 자봉하실 분들도 3시까지 오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 조금이나마 따뜻한 커피나 무슨 차들 좀 마실 수 있게끔 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네.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미 대선에.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트럼프를 사실 응원했어요. 딴 거 없어요. 제가 트럼프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한반도의 평화가 가장 근접해 있었고 북미 종전선언까지 그러니까 남북 종전선언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왜 그러면 여기저기서 저는 애시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심판받은 거예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박빙이니 예상치 하지 못한 왜냐면 해리스,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이런 그 미국의 정상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수업을 받으면서 하원, 상원, 주지사 이렇게 거치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기득권들의 편승을 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주목했었어요. 미국은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나라 같이 뭐 1년에 1억 5천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로비도 합법이고. 근데 미국의 트럼프라는 이단아는 미국의 그 주요 언론과 미국의 기득권들, 정치인들이 볼 때는 그냥 변방이에요. 변방. 근본도 없고 그냥 변방의 부동산 업자. 돈 많은 부동산 업자가 정치한다고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세금으로 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나라 돈 써가면서 끼어들고 왜 그 돈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일자리와 복지에 쓰지 왜 그러냐 이게 먹힌 거죠. 결국은 트럼프 일기 때는 좀 거칠은 면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아메리칸 포스트예요. 미국 그러니까 보호 무역이에요. 왜 이제부터는 퍼주는 동맹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맹 관계라도 경제적 손실은 따지자. 과거같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미국이 어떤 적자를 면하지 못하면서도 무한대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 다시 미국의 우선주의에 어떤 그레이티스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외국에 있던 외국으로 나간 미국의 기업들은 전부 들어와라. 전부 들어오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왜 여러분들 그 중국과 트럼프가 권력을 잡으면 왜 중국과 패권 전쟁을 심하게 하냐면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선택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일자리예요. 일자리.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병폐를 딛고 결국 미국은 금융 중심에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이 금융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요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디트로이트에서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자동차 제조업이 굉장히 미국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국민들은 일자리를 쉽게 얻고 그 일에 따라서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규제 어떤 그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막노동이나 이런 힘든 일들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미국은 금융 중심의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국의 백인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불만이 쌓인 거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렸고 그 신자유주의 시대가 의외로 코비드 19라는 그 전염병에 의해서 이제 종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조업의 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조업의 중심이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제조업의 중심이 있는 거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이랑 계속 부딪히는 이유가 제조업의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이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만 그런 것도 공장 없이 수출만 하는 전기차 이런 것들은 관세를 세게 부과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미국에다 현대 자동차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런 관세 혜택을 보려고. 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공장이 막 생기면 그 공장을 돌리려고 그러면 현지인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트럼프한테 그렇게 열광을 하게 되냐면 소득의 양극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금융의 중심이라는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중간지대가 이제 무너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니즈가 이제 폭발한 거죠.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죄송합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가 왜 침몰했냐?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2021년에 트럼프를 이기고 바이든이 당선이 된 다음에 처음에 바이든이 어떤 그 코비드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다시 달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금리를 올려가면서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에 시달리게 되고 고금리에 시달리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국의 달러 패권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고금리 유지가 결국은 미국인들도 그 고금리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물가를 잡지 못하면서 미국인들의 불만이 막 쌓여갔던 것이죠. 그래서 중도 어떤 그 고령의 나이에 바이든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바이든이 사퇴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해리스가 왔지만 이미 미국의 민주당은 심판에 미국 국민들 앞에서는 놓여 있는 갈림길이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가장 웃겼던 게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그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다 틀렸죠. 이거는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인데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를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하기 싫은 거죠. 왜냐면 트럼프는 기존에 있던 네오콘, 펜타곤 뭐 이런 조직들과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정치를 자기 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와중에 어떤 뭐 군산복합체에 지원을 받아갖고 로비를 당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트럼프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폭스 뉴스는 트럼프 쪽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주요 언론은 CNN, MBC, ABC 이런 주요 언론들에서는 적당히 언론 눈치 보고 적당히 미국의 우선주의를 하고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할 만한 어떤 민주당 정권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공화당의 후보라도 여태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정치 단계를 잘 받아서 언론의 도움도 받고 어떤 부자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성장한 그런 정치인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미국 기득권인들이 볼 때는. 근데 트럼프는 오히려 미국 기득권들에게 돈을 대주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승리 요건은 그 내면에는 미국인들의 불만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어떤 지원도 대단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트럼프를 도왔냐? 규제 완화, 규제 철폐죠.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것은 결국은 화성의 그 우주 사업 그런 것들 참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한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는 이렇게 다 빗나갔어요. 그러면 미국의 어떤 주류가 패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아마 트럼프 당선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렸어요.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 여기 많죠. 주식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왜 오늘 트럼프 효과에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었냐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거는 다 아마 하락 국면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던 1차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나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가 올 것이다. 이런 예상, 이건 어떻게 하냐 예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제히 주식을 할 때 2차 전지주나 재생에너지주는 울고 어떤 주식들이 오늘 트럼프 때문에 올라갔냐면 조선, 방산, 조선업과 방산업. 트럼프가 대놓고 뭐 한국의 조선업이 우리나라에 뭐 미국의 어떤 조선업을 좀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선업과 방산업은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 이유는요. 트럼프는 규제 철폐를 해서 완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화성 여행이나 완전한 자율주행차도 미국의 규제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 꿈을 펼치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릴 거다라고, 특히 비트코인에 관한 규제 같은 것들이 풀릴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미국의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사람들이 그 미국에 중심적으로 힘을 쓰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경제 관료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증시도 흔들렸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그 후보 시절에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왜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들을 러시아와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와의 싸움에 우리가 끼어드냐, 그래서 지금 무조건 종식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 세계가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주판을 튕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미국 대통령에게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냐? 그건 달러 패권이에요. 미국이 군사적인 힘, 그리고 전 세계의 공통 화폐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정책도 바꾸든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살인 무기를, 그러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어떤 러시아에게 파병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뭐 살인 무기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신중해야 되죠. 미국이 철군하는데 우리나라가 무기를 보내갖고 괜히 한미 동맹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고 엇박자를 내면 되는데, 이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격동의 어떤 격동으로 휘말릴 것이다.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제가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 유세를 하고 트럼프가 여기저기서 지지 연설을 호소하는 것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1기 트럼프 때는 좀 거칠었어요. 트럼프가 1기 때는 많이 거칠고 좀 너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배척하고 좀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세련된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테러 위협될 때 총 한 발 맞으면서 손 딱 이걸로 대선 끝났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트럼프가 암살 시도해갖고 여기 귀 맞아갖고 피 흘리면서 미국 뒤에 성적이 있고 딱 팔 올리면서, 야, 이 사진 한 방으로 대선은 끝났다. 저는 이 사진 한 방에 미국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이 선거는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전 세계에 어떤 격동된다, 이거는 오산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던 이유가 자국의 어떤 그 반대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반대파들을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어떤 나라에 출생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 출신들도 많고 아프리카 출신들도 많고, 그래서 자국 국민들만 어떤 응원을 받아갖고 미 대선을 이기는 게 아니다 생각했고, 이번에는 제가 보면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이제 격동의 전 세계다라고 하는데, 이번 제가 트럼프 선거를 보면서 굉장히 세련돼졌었어요. 자기가 1기 때 실패했던 여러 가지 해외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도 기조가 변화는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와는 기조가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를 자극하면서 그렇게 큰 기조가의 변화는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도람프의 당선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젤렌스키랑 윤석열입니다. 제가 볼 땐 젤렌스키는 어떻게든지 전쟁을 길게 끌고 나가야만 젤렌스키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젤렌스키는 여러분들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맺거나 나중에 전쟁이 종식되면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잘못하면 사형당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젤렌스키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젤렌스키 때문에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전범이 되는 거예요. 전범이. 젤렌스키는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끌고 나가서 나토에 가입을 해갖고 우크라이나의 영원한 어떤 안전을 자기가 보장시켰다라고 하면서 그런 책임들을 다 회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대체로 나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침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가 20%만 양보를 해주고 우크라이나는 향후 20년간 나토 가입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러시아에 손을 들어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해서 졌다라는 거는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반 정도를 이미 차지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내주고 20%만 너희들이 먹고 우크라이나는 20년간 나토 가입 금지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전쟁을 종식시켜라. 미국의 중재안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러시아가 우리 영토의 20%를 더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젤렌스키가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나토 가입을 결국은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 전쟁 때문에 20년간은 나토 가입을 못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는 피폐해지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국민들은 사실상 난민이 돼버리고, 그 전쟁 책임은 젤렌스키에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도람프 당선의 사면초가는 젤렌스키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윤석열이도 똑같은 것이죠. 윤석열도 도람프의 당선에 사면초가가 됐죠.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한미일 북직너라는 신냉전 체제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지원을 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어떤 북한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고 한미일 안보 동맹 하면서 일본 친일 성향을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패싱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는 아예 존재감 없는 패싱.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람프는 정은김 그러면서 굉장히 나름 친분을 과시를 해요. 대화가 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적대적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면서 사실상 전쟁 도발이나 힘에 의해서 통일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뉴라이트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라인은 사실상 망한 거죠. 미국은 김정은과 또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김정은이랑 정상회담이 아니라 축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미 동맹에 있어 미국과의 윤석열 정부가 엇박자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는 김정은은 잘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모른다. 트럼프는 인맥을 중시한다. 그러나 검사는 싫어한다. 그건 누가 봐도 사실 조금 이 미 대선에 관심을 있던 사람들은요, 이미 미국의 바닥 민심은 오래전부터 바이든 정부의 실패를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를 했었고,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을 해갖고 이미 일본도 작년에 외무장관 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무것도 못했죠. 무조건 북한을 적대시하고, 미국은 정상회담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러면 트럼프가 어때요? 정은김 우리 정상회담 해요 라고 했더니 윤석열, 저는 그럼 뭐가 됩니까? 너는 정은김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 둘이만 얘기할래요. 너는 그냥 짜져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 패싱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패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윤석열이 낄 자리는 없고, 응?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는 외교는 잘하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이제 선택지가 넓어졌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됨으로써 파병까지 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북한이 굉장히 약삭빠르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견을 한 거는요. 이 전쟁이 미 대선 기점으로 저는 북한이 트럼프의 당선을 예견했기 때문에 러시아에다가 북한군을 파견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을 하고 저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전쟁 당선을 예상을 하고 결국은 11월 5일 미 대선 11월 7일이었나요? 미 대선을 중심으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견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러시아의 어떤 군사 동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단단하게 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북한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과의 3자 회담을 사실상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있으니까 북한의 뒤에는 러시아라는 군사 동맹이 버티고 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러시아가 밀리지 않으려고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 원점 재검토해야 돼요. 좀 있으면 전쟁이 끝나는데 우리나라가 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제공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점 재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오는 게 여러분들 제가 미국 트럼프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냐면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행정부 권력을 쥐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행정부 권력을 쥐었는데 상원의원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도 미국이 공화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상원, 하원 선거를 다 싹쓸이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씌어져 있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공화당이 다 싹쓸이 했어요. 상원, 하원 다 싹쓸이 해서 이제 공화당 트럼프를 건드릴 사람은 없어요. 1기 트럼프 때 내각보다 지금 2기가 훨씬 세진 거예요. 우리나라 출신의 여러분들 아시아계 그 첫 상원의원이 나왔다 그래갖고 제가 이름이 처음에 봤는데 와 이거 대단한 미상원 여러분들 미상원이 어떤 의미냐면요. 미상원 한 명 한 명은요 예산 결의권을 갖고 있어요. 의결권. 대통령이라 해도 상원의원 동의 없이는요 장관도 한 명도 임명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 상원들한테 엄청난 노비를 하잖아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어떻게 보면 웬만한 작은 나라들의 국가 원수급이에요. 국가 원수급인데 앤디 김이라는 미 연방 하원이었던 사람이 미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주마다 2명씩인데 미 상원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예산 의결권과 상원들의 동의 없이는 단 장관을 한 명도 임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다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가장 지금 위기예요. 영토 포기해라. 나토 20년간 가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 끝내라.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의 위기는 좀 벗어났죠. 트럼프는 무조건 어떤 그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대중국을 견제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You're fire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 3주축 경제를 망쳤다고 그 바이든 정부에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트럼프가 미쳤다라고 비판했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은행 의장 얘는 아마 바로 날아갈 거예요. 미 연방준비은행이 사실상 미국의 금리를 조정하는 곳인데 제롬 파월 의장은 날아갈 것이고 근데 임기는 2026년이에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파월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파월이 옳은 일을 하면 냅두겠다 아니면 날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트럼프 참모진들은 제롬 파월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닛 앨런 장관도 교체 전망이고 암호화 화폐 규제의 강경파 이 사람이 아마 해임이 될 거라고 하는데 뭐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마 미 연방준비은행부터 해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수장들 있잖아. 우리나라로 지금 경제 수장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트럼프가 2기가 출발했으면 한반도 문제 그 다음에 중국 문제 유럽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재선 캠페인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서 캠페인이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어요. 다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면서 그게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할게요. 국제 무대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절대 손해보는 장사도 안 할 것이고 손해보는 동맹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동맹 여태까지 뭐 동맹 우리나라 군대 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왜 우리 돈을 제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에요. 동맹이라도 거래다. 이거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전략적 무기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니네가 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예요. 그래서 그래 미국이 여러 나라에서 세계 경찰 노릇을 원하면 경찰 노릇을 해주겠다. 그 대신 돈 내라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여태까지 미국은 본인들의 패권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전 세계에다가 군대를 파견하고 무기를 배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겠다는 거야. 우리 니네가 원하면 세계 경찰 러시아의 위협에서 보호해줄게. 그럼 돈 내. 중국의 위협에서 보호해줄게. 돈 내.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는 게 대만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자국 편승을 하려는 중국과 여태까지 미국의 민주당이 대만을 손을 들어주면서 했는데 트럼프는 딴 거 없어. 그래 대만 지켜줄게. 돈 내. 그냥 돈 내야. 응? 근데 과거같이 트럼프 1기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치면서 고립됐었죠. 전 세계적으로 좀 욕을 먹고 트럼프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욕을 먹었다라고 하면 2기 때는 아마 좀 더 세련된 어떤 자국 이익의 어떤 보호무역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는 아마 북미 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대놓고 정은 I'm come back 뭐 이렇게 하면서 나 돌아왔다 한번 만나야지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요?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아마 북미 정상회교가 조만간 있을 겁니다. 아마 여태까지 미국과 아마 으르렁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시면 북한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봐봐요. 예전 같으면 북한이 막 대선 앞두고 막 그러면 ICBM 쏘고 난리를 치는데 이번에 미국의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될 것 같은 대선이 지나가니까 미사일 발사를 안 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과거에도
김정은이랑 도란프랑 만나갖고 어떤 이것저것 얘기를 할 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었어요. 김정은이가 이거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거다. 이거 군사훈련 중단해달라고 하니까 도란프가 하지마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패싱이 굉장히 노골적일 거예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미가 직접 대화하는 걸로 펼쳐질 게 핵심일 것이고요. 북한이 과거에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했다면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이국가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얘기를 하지 않겠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적대적 이국가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적대 국가와 미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이렉트로 실행될 가능성이 많고요. 아마 도란프가 이거를 사실 1차 트럼프 행정부 때는 북한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저는 이용했다라고는 좀 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성에 비해서 트럼프는 그 당시에 자기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북한의 김정은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1차 그 당시에 북미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왜 진실성이 없어 보였냐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트럼프에 관해서 미국 청문회가 있었고 검찰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안들을 김정은을 통해서 북미 정상의 이슈를 끌면서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동북아시아의 정책이나 대중국 압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선도할 때 다시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는 먹사니즘이에요. 트럼프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제조업의 어떤 지금은 중국 중심을 미국이 중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제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대화를 직접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이랑 중국 관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북한이 사실 중국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커요. 유엔 안보리 제재도 동참을 하고 가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란프는 북한을 이용해서 오히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작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중 대결에 있어서 북한을 이용하려는 도란프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은 배제하고 그런 가능성도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중국 입장은 어떻게 되냐? 중국 입장은 굉장히 난처하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를 입어갖고 그 여파가 지금의 중국의 침체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즉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됨으로써 소비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큰 시장의 장기 침체에 불황을 겪으면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나 이런 것들 수요가 줄어들어서 지금 어떤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고 결국은 제2의 미중 패권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지금 아마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주변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예전보다는 좀 풀어야 되는 입장이고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풀어야 되는 과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북한이 무기 도발을 하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욕하는 게 아니라 중국 니네가 북한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대만의 반도체나 군사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아마 여태까지 바이든 정부와 대만은 잘 맞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야 우리가 왜 너희들한테 중국으로부터 지켜줘야 돼? 돈 내. 그럼 아마 대만이랑 트럼프 정부도 굉장히 이제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자마자 내년부터는 대중국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슬픈 일이지만 제2차 미중 무역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제2차 미중 무역 전쟁이 펼쳐질 것이고,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이번에 중국의 패권을 따돌리려고 하는 트럼프 정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얍삽하죠. 일본이 트럼프 당선을 진작에 예측을 해갖고 지금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트럼프 외교 안보팀의 요직에 여러 가지 그 로비를 많이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대일 외교 전선에 서게 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들어봤죠. 어디서 오브라이언 뭐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들 친일파예요. 중국에는 강경하고 일본에게는 유연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이 로비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거기에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베리, 뭐 이런, 그러니까 일본이 벌써부터 트럼프와 함께 요직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친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로비를 해놨대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근본적으로 일본과의 어떤 전략적인 동맹이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든지 바이든 행정부 같이 미일 어떤 군사 동맹을, 미일 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는 걸 일본은 원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도란프 스타일은 직접 김정은과 단판을 짓는 걸 원하는데, 이런 중국에는 강경하고 일본에게 친일 성향을 보이는 여러 가지 인사들을 일본이 관리해 오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1기 행정부 때 사실상 우리가 트럼프를 외교적인 면에서 응원했었던 것은 일본을 패싱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도란프를 응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은 대화가 안 되고 검사 출신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스타일은 일본을 거치지 않고 아마 김정은이랑 다이렉트로 소통할 가능성이,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은 어떻게 되냐. 유럽도 이제 유럽 동맹, 뭐 나토나 뭐 EU 이런 데서는 또 한 번 다시 이제 좀 당황할 거예요. 사실 미국의 패권에 맞서서 만들었던 유럽 동맹이나 어떤 그 EU나 이런데, 아마 나토의 방위 분담금, 아마 도란프가 가장 얘기하는 게 나토의 방위 분담금을 사실 미국이 가장 많이 물고 있잖아요. 미국 주도의 나토니까. 그래서 아마 나토 방위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예전부터 트럼프가 이거 개혁해야 된다, 왜 우리 미국이 돈을 반 이상 내고 너희들 조금씩 내냐, 아마 이것도 아마 나토에게 청구서가 많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조기 종식을 하는 거고, 지금 젤렌스키를 지금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 협상을 아마 올해 안에 돌출해 내려고 할 거예요. 아마 유럽은 미국이 MD 방어 체제, 러시아로부터 미국의 어떤 여러 나라들을 방어해주는 MD 방어 체제나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도란프 안 봐도 뻔합니다. 돈 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 증액, 이런 것들이 아마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럽도 트럼프랑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엉뚱하게 벌써 전 세계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뜬금없이 저쪽은 전쟁 종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기 지원을 하는 데서 원점에서부터 다 봐야 된다. 한미 동맹보다 미국은
동맹 관계에 있어서 굳건한 손익 분기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 역삼이나 북미 관계에 아마 패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외교를 할 줄 알아요. 아마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패싱, 아마 방위비는 엄청난 증액. 아마 윤석열 정부는 여태까지 일본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 총리가 바뀌었잖아. 조시다는 극우 성향의 조시다에서 사실상 이시바라는 총리는 좀 일본의 과거사를 잘못해야 된다라면 전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바이든이나 조시다 이런 윤석열 셋이 잘 맞는 성향이었는데 일본의 총리도 바뀌었고 미국의 도란프가 되고 윤석열 혼자 지금 극우는 혼자 윤석열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서 중동 전쟁도 아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에 있어서 미국이 사실 패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우디가 뭐 러시아랑 손을 잡든 어떻게 하든 미국의 달러 패권에 위협적이지 않으면 굳이 어떤 공세적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 좀 앞으로 아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좀 거칠었던 면들이 2기 행정부 트럼프는 굉장히 좀 세련돼졌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북미 북미 회담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면 한반도 패싱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트럼프는 딴 거 없습니다. 동맹도 거래가 계산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에 어떤 북한을 위협적인 전략 자산, 전략 무기들이 오면 만약에 폭격기 한 대당 뭐 100만 불, 그 전략 자산 보내면 돈 내라 이는 거야. 우리가 미쳤다고 왜 우리나라 군대 파견나가면서 돈 내는? 철저하게 계산서가 이제 청구가 될 것이다. 여기에 있던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의 김태호 안보실 2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과연 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수 있겠냐, 그런 건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딴 건 없이 윤석열은 뭐 하야나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끌어내립시다. 대화가 되지 않는 놈한테 계속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국힘당이나 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나 김건희나 이런 인간들은요, 아무도 자기네들은 5년 동안은 아무도 못 거린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네들이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윤석열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탄핵은 중대범죄가 있을 때 탄핵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자기네들이 공천 개입을 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김건희가 여기저기서 인사 개입을 하고 총선 개입을 한 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큰 국정농단을 했는데 그게 중찬 헌법 유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런 인간들은 왜 제가 여러분들 9일날 우리 모든 촛불 시민들과 함께 교육본 회원들 같이 나가자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대통령이 안 바뀌더라도 주변이 바뀝니다. 사법부가 돌아서고 검찰이 돌아서고 언론이 돌아서는 거예요. 윤석열은 1000만 명이 윤석열 퇴진을 외쳐도 저는 나라가 보장하는 5년짜리 대통령입니다. 저는 중대재한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못 내려가면 지랄할지 몰라도, 윤석열은 아무리 소기의 경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해도 주변에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뿌리가 흔들릴까봐 윤석열을 다 같이 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2년 임기 단축의 개헌 저 인간이 받을 인간도 아니고요. 물론 윤석열이가 안 받더라도 국힘당이 8명이 반대를 해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끌어내리면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좋지만 압박도 좋지만 무조건 광장의 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윤석열. 자기는 5년짜리 대통령이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5년이라는 권력도 국민이 인정을 해줄 때 그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지,
뽑아놓고 5년이 아니라 국민들이 너 5년 동안 우리가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너는 5년 동안 써먹으면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겨야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꽃인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국정이 불행한 운명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숨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시가 저는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서 조중동이 탄핵은 헌정 질서의 중단, 대한민국의 불행한 과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5년짜리 권력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계약을 파기해서 3년이건 4년이건 단축을 시켜갖고 국민들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고 숨쉰다는 증거가 언제든지 국가 원수도 국민 앞에서는 한 점 부끄러운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탄핵은 헌정질서 중단, 불행한 사태, 정치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끌어내린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또다시 박근혜 이런 윤석열 같은 정부가 태어나지 않게끔 보란듯이 우연히 박근혜 탄핵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잘못 가는 길로 가면 탄핵할 수 있다라는 민주주의의 심장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저는 그런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은 불행한 것이 아니다. 탄핵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크게 숨쉬고 있다는 표시다. 그게 광장의 힘이고 바로 그게 국민의 힘이다. 헌법에 의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5년짜리 권력도 국민 앞에서는 부질없는 권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광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가 지금 중간중간 막 방송에서 소리도 막 했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 약을 먹고 방송을 했으면 괜찮은데 약을 먹으면 좀 몽롱하고 졸릴까봐 방송 끝나고 약을 먹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